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3살이 된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슬하에 자식 셋이 있는데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어느새 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저마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손자, 손녀들도 8명이나 되는데 이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훌쩍훌쩍 자라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시간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아내와 단둘이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뒷마당 텃밭에서 기른 신선한 채소로 소박한 식사를 하고 시끄러운 뉴스보다는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있어요. 가끔 아내가 약속이 있어서 혼자 있게 되면 지난 추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라요. 내 마음 한구석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못했던 그 이야기들 말이에요. 이제는 누구를 붙잡고 길게 이야기하기도 어색한 나이가 되어버렸지만 적어도 이곳에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실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용기를 내어 봅니다. 그럼 이제 1975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당시 저는 구청에서 일하는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었어요. 낡은 구두와 낡은 양복, 박봉에 새 구두 살 여유도 없어서 구두 수선집을 찾아갔던 그때 말이에요. 고쳐서 신으면 오래 갈 거라는 생각으로요. 직장 동료가 자주 가는 수선집이 있다며 추천해 줬는데 그곳으로 가다가 골목 끝자락에 있는 작은 가게가 눈에 들어와서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때 그 선택이 지금까지도 제 인생 최고의 이야기거리가 되었답니다. 2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에 수선을 기다리는 구두 몇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있는 작은 구두 수선 가게였어요. 아저씨, 밑창이 떨어져서 수선하려고 왔어요. 손에 들고 있던 슬리퍼로 신발을 갈아 신고 구두를 건네자 나이가 어려 보이는 남자가 구두를 받아서 이리저리 살펴보더군요. 내일까지 해드릴게요. 그 말과 함께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던 그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야, 너 호석이 아니야? 맞아, 나 상민이야. 기억 안 나? 이렇게 만나니까 정말 반갑네. 아, 내가 이 꼴이라 알아보기 힘든가 보구나. 나 2학년 때 너랑 같은 동산초등학교 반장까지 했는데 자기를 못 알아보는 게 민망했는지 쏘아붙이듯 설명하는 상민이가 반장이었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기억 속 반장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늘 하얀 셔츠를 입고 책상에 앉아 바른 자세로 공부하던 모범생 반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코끝에까지 검은 구두약을 묻히고 어색한 웃음을 짓는 지친 상민이가 눈앞에 있었거든요. 상민이는 제 놀란 표정을 못 본 척하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너 공무원 됐구나. 와, 멋있다. 양복도 잘 어울리고. 멋있긴 뭐가 멋있어.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왜 그래, 충분히 멋있는데. 아, 호서가, 너 막걸리 좋아하냐? 상민이는 수선된 구두를 제 발 앞에 내려주며 말했어요. 번쩍 광이 나는 구두를 다시 발에 넣어두고 상민이의 어깨를 툭 치자 상민이가 신이 나서 자기가 엄청 좋아하는 막걸리 집이 있다며 앞장서더군요. 양복에 발가락 나온 슬리퍼를 질질 끌고 어린 시절 친구와 마주 앉아 기울이던 그 막걸리가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목구멍을 타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막걸리처럼 우리 사이에도 그 못지않게 끈끈한 정이 돋아나는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도 우리는 자주 늦은 밤 허름한 막걸리 집에 앉아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지난 날을 위로했어요. 학교 다닐 때 반장이었고 늘 깔끔하고 모범적이었던 상민이가 어쩌다 그 좋은 머리를 두고 구두 수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친구라는 놈이 너 왜 구두수선 같은 일이나 하고 있냐고 먼저 묻기가 왠지 미안해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상민이가 먼저 입을 열더군요. 호서가, 너 왜 안 물어봐? 어쩌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좋아하던 공부는 다 팽개치고 2평짜리 판잣집에서 남들 냄새나는 신발이나 만지고 있는지. 그 질문이 갑작스럽고 다소 공격적이어서 살해가 걸렸어요. 하지만 기침을 하는 순간 속으로 궁금했던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기침을 꾹 참으며 간지러운 목구멍을 찬물로 달랬어요. 빈잔에 막걸리를 따르던 상민이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아버지가 하시던 신발 장사가 완전히 망해버렸어. 급한 대로 아버지는 여기저기 골목을 돌아다니시면서 수선 일을 시작하셨고 한편으로는 다른 일자리를 구하고 계셨지. 다른 신발 회사 첫 출근을 앞두고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어. 나도 어렸을 때라 모든 걸 다 명확하게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처절했고 슬펐어. 평생 다리를 절뚝거리며 사셔야 하는 몸이 되셨거든. 내 위로는 전부 누나들이고 그 집안에 남은 남자는 나 하나뿐인데 어떻게 하겠어? 사춘기고 뭐고 다 사라지고 아버지를 도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 누나들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고 또 막상 몇 번 해보니까 내 적성에도 잘 맞더라고. 상민이의 차분하던 목소리가 조용히 테이블 위로 스며들었어요. 그동안 몇 번 뵈었지만 늘 온화하게 웃으며 반겨주시던 그 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겪으셨을 줄은 몰랐어요. 그 어린 나이에 하고 싶은 모든 걸 포기하고 아버지를 돌보며 일을 시작해야 했던 상민이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무리 절친한 친구라고 해도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 사고 이후로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와 함께 수선 도구를 챙겨서 이 골목 저 골목 돌아다녀야 했던 상민이에게는 한 곳에 자리 잡을 돈조차 없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떠돌이 생활로 돈을 벌어서 아버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한 푼 한 푼 어렵게 모아서 지금의 자리에 수선 가게를 열게 되었다고 했어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눈앞에 있는 친구 상민이가 갑자기 저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어른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살면서 보고 느꼈던 수많은 경험들도 상민이 앞에서는 새 발의 피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너무 큰 어른이 되어 있는 상민이의 어깨가 유난히 지쳐 보이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 후로도 저는 상민이를 자주 찾아갔어요. 아버지께 드릴 간식이나 음료수도 자주 챙겨서 말이에요. 어떤 날은 아버지와 셋이서 함께 막걸리를 마시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아버지께서는 특별히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다음 날 다시 만난 상민이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야, 호서가. 오늘은 내가 살게. 어제 우리 아버지 기분이 엄청 좋으셨나 봐. 집에 들어가자마자 노래를 얼마나 부르시던지 조용히 하시라고 애를 먹었어. 오늘은 우리 둘이서만 마시자. 상민이와 저는 만나서 어디 특별한 곳을 놀러 간다든지 일상에서 벗어난 대단한 무언가를 함께 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만나서 술잔을 부딪히며 웃긴 이야기, 슬픈 이야기를 나눌 뿐이었지만 정말 소중한 추억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각자만의 방식으로 힘든 한 주를 보내고 주말을 앞둔 평범한 공무원 친구를 위해 기꺼이 함께 잔을 기울여주던 고마운 친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친구와 막걸리 한 잔을 하고 싶어서 찾아간 수선집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문도 닫혀 있지 않은 채로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상민이 또한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당황한 건 행방이 묘연해진 구두 수선집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제법 친한 친구라고 자주 얼굴을 보며 지냈으면서도 어디에 사는지, 집 전화번호는 몇 번인지조차 모르는 제 자신 때문에 당황했던 거예요. 며칠간 주변 상인들에게 수소문도 해보고 수선집 앞에서 기다려보기도 했지만 헛수고였어요.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건지. 애물단지 같던 2평 남짓한 공간 하나만 남겨두고 종적을 감춘 상민이를 찾는 제 마음은 안타까웠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혹시나 이곳에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바람에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을 그 작은 공간에 그것보다 더 작은 메모 한 장을 남겨두고 바쁜 일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어요. 퇴근길에 잊지 않고 수선집에 들르기를 보름째 되던 날,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판잣집마저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상민이가 저를 찾아주기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함께 술 한 잔 기울이던 편한 친구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도 제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근무하던 구청에 제가 짝사랑하며 마음을 졸이던 여자가 있었는데 몇 번을 밥 한 번 같이 먹자고 해도 차가운 얼굴로 거절만 하곤 했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뒤로하고 출장을 가게 되었던 그날, 반쯤 체념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데이트 신청을 했더니 그녀가 수락한 거예요. 그녀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오랜만에 얻은 데이트 기회였지만 다음 날부터 출장지에서 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에 데이트가 끝나면 곧장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어요. 덕분에 정장과 구두를 신고 가야 했고 덕분에 제 부족한 패션 센스를 감출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 시야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딘가 낯익은 모습을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회색빛 옷을 입고 저 멀리 담벼락 아래에 힘없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어떤 남자의 모습.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리에 있었고 평소라면 그냥 발걸음을 재촉했을 상황인데 왠지 모르게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더군요. 몇 걸음 더 다가가서 자세히 본 그 남자의 옷은 회색이 아니라 검은색 옷에 온갖 먼지와 때가 묻어서 회색처럼 보이던 것이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자가 얼굴을 들어 저를 바라봤고 그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상민아. 너 그동안 어디서 뭘 했길래 여기 길바닥에 앉아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호서가. 그냥 나 못 본 척하고 가던 길 가. 나 신경 쓰지 말고. 일어나서 엉덩이 털고 얼른 가. 곤란한 얼굴에는 이내 화가 난 기색이 스며들었고 짜증스러운 얼굴과 목소리로 상민이가 말했어요. 어디로 사라져버린 건지 종적을 감춰버렸던 친구 녀석을 길거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어요? 뭘 못 본 척하라는 거야? 너 정말 힘든 일 시키는구나. 나한테. 옷은 또 왜 이 모양이야? 아버지는? 누나들은? 너 어디 좋은 데라도 가나 보다. 얼굴도 옷도 깔끔한 게 데이트라도 가는 거야? 어디 보자. 근데 이거 왜 이래? 데이트 가는 날엔 구두도 좀 제대로 닦고 나갔어야지. 친구는 제 발목을 잡아 끌며 구두를 닦으면서 딴청을 피웠어요. 그러고는 길거리에 나앉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었어요. 커다란 한숨 같은 찬바람이 골목에 불었어요.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쳤어. 그래도 그동안은 한 번도 집까지 들이닥친 적은 없었는데. 솔직히 깡패 같은 놈들이 그렇게 들이닥치니까 무섭긴 하더라.
무섭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는 걸 꾹 참으면서 싹싹 빌었는데 그냥 이대로 인생이 끝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 생각을 나 혼자만 한 게 아니었나 봐. 며칠 못 가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 매번 의욕 없이 지내시던 분이었지만 그래도 늘 건강하셨는데 그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건지 어디가 그렇게 몰래 병들어 가고 있었던 건지. 매일같이 옆에 붙어서 지내는 아들이란 놈이 그걸 하나도 몰랐어. 똑같은 잠자리에서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글쎄 아버지 몸이 차갑게 굳어 있더라고. 누나들하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는 당장 길거리로 쫓겨날 처지가 됐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 시집 가서 가정 꾸리고 다들 힘들게 살고 있는데 괜히 내가 힘들어진 걸 알리면 마음고생만 시킬까봐. 아무한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나 그래도 완전히 막 사는 건 아니야. 비록 눈 붙이고 몸 뉘일 집 하나 없어서 그렇지, 밥벌이 할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니 상민이는 옷만 지저분할 뿐 머리와 얼굴은 어디서 잘 씻고 지낸 건지 제법 깔끔한 모습이었어요. 어디서 씻고 지낼 곳은 있냐는 물음에 친구는 말했어요. 저기 앞 개천물에서 아침마다 씻어. 비누로는 못 씻어도 아예 안 씻는 것보다는 사람 냄새가 나지 않겠어? 한 번씩 웃어 보이는 상민이가 다 됐으니 얼른 가보라며 제 등을 떠밀었어요. 몇 달을 고대했던 첫 데이트 날이었기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리며 상민이에게 당부했어요. 너 여기 그대로 있어. 데이트 끝나고 다시 올 테니까 같이 술 한잔 하자. 사실 데이트가 끝나면 곧장 출장지로 갈 계획이었지만 오랜만에 만난 상민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일 아침 일찍 이동해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뒤돌아서는 발걸음이 왠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하필이면 은행이었네요. 은행을 보자마자 떠오른 생각에 약속 장소로 있는 힘껏 달렸어요. 저를 발견한 그녀가 무어라 말하기도 전에 다급하게 그녀를 붙잡고 부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은경 씨. 정말 미안해요. 나 정말 소중한 친구한테 너무나도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 친구는 내가 은경 씨한테 잘못 보이기라도 할까 봐서 오늘 내 구두까지 닦아줬는데 지금이 아니면 그 친구를 영영 놓칠 것 같아서 정말 급해서. 내가 금방 다시 데리러 올 테니까 은경 씨가 자주 가던 단골 책방, 거기서 기다려요. 금방 갈게요. 미안해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알아들을 수도 없다는 듯 은경 씨의 미간이 찌푸려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만 긴 시간 동안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은경 씨에게 간신히 얻어낸 데이트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은경 씨와 데이트를 먼저 했다가는 친구를 영영 놓칠 것 같은 마음에 또다시 힘껏 달려야 했어요. 그렇게 제가 달려간 곳은 저희 집이었어요. 신발도 벗지 않고 뛰어들어간 집에서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을 가지고 은행으로 또 달렸어요. 은행에서 인출한 금액은 총 30만 원. 그 당시 제 월급이 4만 원에서 세금 떼고 나면 3만 몇천 원이었으니까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봉투가 최대한 구겨지지 않게 소중히 품고 상민이가 있던 담벼락 아래를 찾아갔어요. 역시나 예상했던 것처럼 곧 자리를 뜨려는 듯 앉은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 상민이와 딱 마주쳤어요.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며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물어오는 상민이의 모습이 얄미워서 눈물이 났어요. 어이, 호석. 설마 너 바람 맞았어? 예전에 그 장난스러운 말투와 친구라서 할 수 있는 농담이 반가우면서도 가슴 아파서 상민이를 꽉 끌어안았어요.
비린내 나는 머리카락 냄새와 쿰쿰하게 찌든 몸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래도 놓아주기 싫었어요. 대체 왜 내 앞에서 이토록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는 건지. 상민이를 끌어안은 채로 주머니 속 돈봉투를 꺼내서 상민이의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봉투가 구겨지는 소리와 주머니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감촉에 상민이가 저를 밀쳐내고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잔뜩 일그러지는 상민이의 얼굴. 곧이어 돈봉투를 한참 바라보던 눈으로 열심히 저를 째려보기 시작했어요. 구겨진 자존심에 심한 욕이라도 하려나 싶었는데 떨떨 떨리는 목소리로 상민이가 말했어요. 공무원 놈이 돈이 어디 있다고 이걸 나한테 줘. 나 필요 없어. 다시 은행에 가져다 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면서 몇 번이고 상상했던 상민이의 반응과는 조금 다른 반응이었지만 역시나 거절의 의미가 완강한 상민이에게 억지로라도 돈을 쥐어주기 위해서는 그 방법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나 바람 맞은 거 아니야, 상민아. 내가 바람 맞춘 거야. 며칠 만에 눈앞에서 바람같이 사라져버린 친구놈을 몇 달 만에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이대로 여자랑 데이트나 하다가는 영영 그 친구를 다시는 못 보게 될까봐. 1년을 넘게 짝사랑하던 여자와 꿈에 그리던 데이트 날인데 내가 다 망쳤어. 이 자식아. 다른 사람이나 그 여자가 봤을 때는 오늘 내 행동이 틀렸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고 말하더라도 너는 잘했다고 해줬으면 좋겠어, 친구야. 너만은 내 선택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제 말에 상민이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젖혀 애꿎은 하늘만 쳐다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괜히 저까지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어요. 괜스레 분위기를 진지하고 무겁게 만들어서 상민이를 더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가벼운 술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정도의 가벼움으로 상민이를 돕고 싶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한참 눈물을 삼키던 상민이가 다시 제 옷 주머니에 돈봉투를 구겨 넣었어요. 야, 열받는 자식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자를 바람 맞추면 쓰냐? 이 돈도 필요 없으니까 얼른 도로 가져가고 빨리 다시 가봐. 나를 얼마나 나쁜 친구로 만들려고 내가 그러냐? 구겨지지 말라고 애써 품고 왔던 돈봉투가 두 남자 사이에서 엎치락 뒤치락 실랑이를 벌이느라 볼품없이 구겨졌어요.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방법을 써야 했어요. 저는 다시 돈봉투를 친구 주머니에 구겨 넣으며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는 신용을 했어요. 잠깐만. 이거 원 큰일 났다. 은경 씨한테 금방 다녀올 테니까 30분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일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네. 이걸 어쩌지? 상민아, 나 좀 도와줘. 벼란간 시작된 저의 연기. 속셈을 알 리가 없는 상민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디서 다시 만나기로 했어? 다그치는 상민이에게 우선 일단 뛰어서라도 가봐야겠다고 일주일 뒤 7시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는 말을 남기고 뒤돌아서는데 상민이가 저를 급하게 불러 세웠어요. 잠깐만 호서가. 발 좀 이리 내봐. 야, 이 자식아. 너 얼마나 뛰어다녔길래 닦아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구두가 다시 이렇게 더러워졌어.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다시 하얗게 먼지가 쌓인 구두를 닦으며 상민이가 말했어요. 구두 위로 떨어지던 굵은 눈물방울을 애써 못 본 척하며 괜한 은경 씨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기다렸어요. 구두를 닦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뚝뚝 소리 없이 흐르던 그 눈물방울이 꼭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어요.
진심으로 상민이가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친구와의 가슴 절절한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달려가야 하는 곳은 저의 그녀 은경 씨가 있는 곳이었어요. 자주 얼굴을 봤던 책방의 구석자리에서 은경 씨는 그 순간마저도 평온한 얼굴을 하고 책을 읽고 있었어요. 꿀꺽. 마른 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어렵게 승낙받은 첫 데이트를 마음대로 엉망으로 만들었으니 미안함과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잘 보이려고 애써도 모자랄 판에 미운 털만 잔뜩 박혀버렸으니 말이에요. 천천히 은경 씨의 옆으로 다가가자 저를 발견한 은경 씨의 눈이 차가운 비수가 되어 저를 쏘아보았어요. 아직 아무런 대화도 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오고 가지 않았지만 그저 은경 씨가 저를 쏘아본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지나고 나니 그제야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이 여인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들었어요. 돈가스 집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은경 씨는 내내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이대로 그냥 집에 가겠다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었는데 식사가 끝나고 은경 씨가 제게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사거리 다방 가서 차 한잔 해요. 저는 속으로 야호를 몇 번이고 외쳤어요. 책에서 본 것처럼 그녀를 정중하게 다방으로 에스코트 하면서도 신나는 마음에 몇 번이나 춤을 추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테이블을 하나 사이에 두고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은경 씨와 마주한 시간이 정말 꿈 같았어요. 은경 씨는 뜨거운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두며 제게 물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녀의 첫 질문이었어요. 아까는 대체 무슨 일이었어요? 질문을 하는 그녀의 얼굴엔 잔뜩 불만이 서려 있었어요. 아차, 내가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했구나. 자초지종을 먼저 설명해 주기를 기다리고 참다가 터뜨린 질문임을 깨닫자마자 등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저는 목이 바짝 말라서 뜨거운 커피를 생각 없이 벌컥 들이키다가 깜짝 놀라며 내려놓아야 했어요. 캐캐 기침하는 저에게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건네는 그녀의 모습은 또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웠는지. 연습했던 중저음의 멋진 목소리는 어디 가고 떨떨 떨리는 염소 같은 목소리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나왔어요. 얼마 전에 퇴근길에 구두 수선을 맡기러 갔다가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그 후로 자주 얼굴도 보고 친하게 지내게 됐고요. 어느 날 평소처럼 친구랑 막걸리나 한잔 하려고 찾아갔는데 구두 수선집이 싹 비워져 있고 친구를 만날 수 없게 됐어요. 매일같이 그 근처를 맴돌면서 혹시나 하며 기다렸는데 못 찾았죠. 근데 오늘 은경 씨 만나러 오는 길에 그 친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길거리에 앉아 있는 걸 보게 됐어요. 데이트하러 간다니까 내 구두를 직접 닦아주면서 개천에서 비누 없이 씻으며 지낸다는 말을 하는데 지금 당장 그 친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가는 두 번 다시 그 친구를 못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다시 가보느라 이렇게 은경 씨를 기다리게 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제 말이 끝나자 앞에서는 후우하고 뜨거운 찻잔에 김을 식히는 소리가 났어요. 은경 씨는 잔을 내려두지 않고 커피 향기를 맡으며 무심한 듯 한마디 했고 은경 씨의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은 쿵하고 떨어졌어요. 차갑고 돌덩이 같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정이 많네요. 정이 많아서 좋다 반했다 그런 소리는 일절 없는 말이었는데 마치 사랑 고백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머리 위로 커다란 느낌표 하나가 솟구쳐 올랐어요. 정이 많다는 것.
별것 아닌 말이 왜 그렇게 인생 최고의 칭찬처럼 들렸었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은경 씨. 별 의미 없는 칭찬인 줄 알면서도 자꾸 의미 부여를 하게 되네요. 제가 심장이 너무 뛰고 목이 말라서 그런데 차가운 음료수 하나만 더 시키겠어요. 혹시 뭐 더 드시고 싶은 거라도. 어리바리한 제 말에 은경 씨는 부드러운 하얀 두부가 부서지는 것처럼 새하얀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어요. 은경 씨와 제가 뜨거운 연애를 하고 미래를 약속하며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는 동안 저의 친구 상민이에게도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돈을 건네주었던 그로부터 일주일 뒤 7시 상민이는 정말로 약속 장소에 모습을 나타냈어요. 물비린내와 쿰쿰한 옷냄새를 싹 지워버리고 깔끔한 모습을 하고 환하게 웃으며 서 있던 상민이의 모습이 어찌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오랜만에 다시 찾은 그때 그 막걸리 집에서 막걸리 몇 잔을 비운 상민이가 테이블 위에 턱을 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호서가, 나 이제 정신 차리고 인생 제대로 살 거야. 지켜봐. 내가 아무리 외모가 별로고 하는 짓이 멍청해도 내가 나 딱 지켜봐줘. 내가 지켜봐주면 내가 진짜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나 도와준 거 후회하지 않게 내가 열심히 살게. 내가 나 위해서 써준 마음, 어렵게 모은 큰 돈 아깝지 않게 꼭 제대로 살게, 친구야. 내가 몇 년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꼭 약속해. 너한테 받았던 이 과분한 우정 꼭 갚을게.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잊지 않을게. 고맙다, 고맙다, 호서가. 쿵 하고 머리를 테이블에 박은 상민이가 그대로 단잠에 빠졌고, 저는 그 뒤통수에 딱밤을 갈기며 큰 소리로 웃었어요. 다시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내 마음을 끝까지 거절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결국 제 할 말만 하고 쓰러져 버린 상민이가 웃기면서도 마음 아팠어요.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았을 안쓰러운 상민이가 누구보다 멋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일어서기를 진심으로 바랐어요. 그 후로 상민이와는 더 이상 그 막걸리 집에 함께 가지 못했어요.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큰 소리쳤던 상민이는 남대문 시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몸으로 뛰는 일이라 누구보다 바빴던 상민이를 위해 만남의 장소를 시장 근처로 정했거든요. 단골 막걸리 집의 쫄깃하고 시원했던 막걸리 맛은 더 이상 느낄 수 없었지만, 김밥과 국수를 앞에 두고 나눈 그 어느 때보다 진한 우리의 우정이 막걸리를 대신했어요. 멋있고 당당하게 새 삶을 시작한 상민이가 진심으로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전히 박봉의 월급을 받고 여전히 새 구두 사는 돈이 아까워서 수선해서 신고 있지만 저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윤택하다고 느꼈어요. 친구를 도울 수 있었던 제 자신이 대견했던 것인지 친구를 돕느라 짝사랑하던 여자를 1시간 넘게 기다리게 하고도 이뤄진 사랑이 뿌듯했던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좋은 마음을 먹으니까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공무원 총각 김호석과 수선쟁이 문상민은 한 명은 아름다운 부인을 만나 유부남이 되고 한 명은 수선을 그만두고 시장으로 나가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보다 더 순조로울 수는 없겠다 싶을 정도로 특별한 일 없이 시간이 흘렀고 저와 아내 사이에는 통통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인 저보다 더 일찍 병원에 도착한 상민이는 섣불리 병원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잔뜩 기대에 부푼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민아, 너 뭐하러 지금 벌써 와 있어? 내 자식이라도 태어나는 날이야. 오늘이 신랑인 저보다 더 먼저 도착한 상민이 때문에 아내에게 미안해서 괜히 볼멘 소리를 내자 어쩔 줄 모르는 얼굴을 한 상민이가 그러더군요. 누나들 조카 태어날 때도 한 번 못 가봤는데 친구가 결혼해서 낳는 조카를 보게 될 줄은 몰랐어. 조카가 너무 많아서 삼촌 노릇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서 제게 내밀었던 작은 봉투 안에는 미역 한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아기 보는 것도 좋지만 고생한 형수님 미역국 많이 끓여드리라고. 내민 그 미역을 아내는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상민이가 준 미역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정말 고마운 마음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 후로도 상민이는 자주 집에 놀러와서 조카바보 삼촌 역할을 톡톡히 해냈어요. 상민이가 놀러와서 애를 봐주는 날이면 아내와 저는 몰래 집을 나가서 잠깐이나마 소소한 데이트를 나누기도 했었고요. 여러모로 가족 같고 아끼는 사이였어요. 그렇게 다정하고 정 많은 상민이가 한 가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연애였어요. 친구인 제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생기는 동안 상민이는 늘 혼자였거든요. 어느 날은 아이를 돌봐줄 테니까 둘이서 오붓한 시간 보내고 오라던 상민이를 가만히 두고 지켜만 보던 아내가 제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저 사람 우리가 누구랑 엮어줘야겠어. 안 그러면 평생 혼자 남아서 조카만 예뻐해 주다가 늙어 죽을 것 같아. 아내와 저는 두 손 두 팔을 걷어붙이고 상민이와 잘 맞을 사람을 찾는 일에 몰두했어요. 아내와 둘만의 신호를 주고받으며 주변 사람들을 물색하던 그 일은 지금 생각해도 꽤나 재미있는 추억이 되었어요. 첫 번째 소개팅을 시켜주었던 그날, 구청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소개팅에서 돌아온 그 직원에게 된통 욕을 먹었어요. 어디서 이런 남자를 소개시켜 주세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고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어요. 상민이를 불러다가 여자 앞에서 말하는 법, 재미있는 유머 몇 가지를 특훈해 봤지만 크게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도 특별한 재주가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무려 9번째 소개팅을 했던 그날, 우리 부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막걸리를 사들고 집에 찾아온 상민이가 그러더군요. 나 그냥 이렇게 혼자 살아도 나쁠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소개팅 그만하고 싶어. 하면 할수록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 같아서 마음이 힘들어. 호서가, 너하고 형수님 마음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여기까지. 진짜 만날 사람이면 언젠가는 눈앞에 나타나겠지. 한 입에 막걸리를 털어넣으며 마음 아픈 소리를 하는 상민이가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그 안타까움과 달리 우리 부부는 뜻하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요. 막걸리와 함께 먹으려고 상민이가 사온 편육을 보며 아내가 벼랑간 입덧을 해버렸거든요. 둘째가 생긴 거였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뒤바뀌어서 신이 난 상민이가 식탁 위 막걸리를 싹 다 치워버리고 외투를 챙겼어요. 그런 상민이에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소개팅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우리 부부 둘째 가진 기념으로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10번에 걸친 소개팅을 주선한 결과 드디어 상민이가 운명의 짝을 만나게 되었어요. 신발 공장에서 일한다던 그 여자는 아내의 오랜 친구였어요. 가까운 데서 인연을 찾아줄 걸
괜히 애먹히며 멀리 있는 사람들만 엮어주려고 했다고 한숨을 쉬던 아내의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했어요. 빨리 결혼해서 넷이서 같이 놀러 가자고 신이 난 아내를 보며 상민이와 저도 미래를 상상하며 참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참으로 아름다운 청춘이었어요.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 같은 학교 다녀도 별로 그럴듯한 대화 한 번 나누지도 않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나서 가깝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이렇게 여전히 친구일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옷깃을 스치다 못해 이만큼이나 가까워진 우리들은 얼마나 특별한 인연일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괜히 이 인연이 욕심이 나서 약속을 받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앞으로 50대 중년이 되고 70대 노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제 곁에 친구로서 남아줄 수 있는지를. 그런 저의 쑥스러운 질문에 상민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김호석이 없었으면 이 대한민국의 문상민이가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이런 날이 왔겠어? 내가 왜 이렇게 악착같이 사는데? 다 나 떠돌이 생활할 때 도와주던 김호석한테 남은 생 갚으려고 이렇게 악착같이 사는 거야. 실컷 도와줬는데 인생 대충 살고 망나니처럼 굴면 안 되잖아. 도와준 사람 열받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너한테 어떤 돈이었을지 뻔히 다 아는데 아직도 너한테 그 돈 못 갚고 사는 게 얼마나 미안한데. 10년, 20년이 문제야? 너 관 속에 들어갈 날엔 내가 너 따라서 나란히 누울 거야. 아주 징그럽긴 한데 관 속에 나란히 눕는 건 다시 생각해봐.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둘 사이에 찾아드는 침묵이 조금은 어색하기도 했던 20대 그 시절. 그 느낌 그대로 30대가 되어서도 저희 두 사람은 서로에게 활력소가 되어 주었어요. 상민이한테는 제가 어떤 존재였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한테는 그랬어요. 바늘과 실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저희의 잔잔한 우정처럼 잔잔한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함께 지낸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20년이나 서로의 곁을 지키며 지내다 보니까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고 형이 없고 누나만 있던 상민이는 늘 제게 형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그런 사소한 말 하나가 저희 사이의 우정을 더 돈독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게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상민이에게는 아들 셋이 태어났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챙겨 마시던 막걸리도 이제는 자주 마셔봐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지키며 혼자 살아가도 괜찮았던 지난 날들과는 달리 저희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져 있었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저희 막내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쯤에는 상민이와 얼굴을 보는 일이 부쩍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 무렵 상민이가 남대문에서 액세서리를 일본에다가 가져다 팔기 시작했거든요. 잦은 일본 출장으로 얼굴을 보기 힘들어진 상민이를 대신해서 그 집 식구들과 함께 외식도 하고 아이들끼리 놀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형수님에게도 조카들에게도 남편과 아빠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온 행동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두 집은 친구와 친구네 가족이 아니라 형님과 아우의 가족처럼 정말 피를 나눈 가족들처럼 가까운 곳에서 절친하게 지냈어요. 저희도 진짜 형제가 있었고 상민이에게도 진짜 누나가 있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그렇게 이어진 귀한 인연에 한참을 감사하며 지내던 중 상민이의 사업도 어느 정도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호서가 나하고 둘이서 술 한잔 할래? 어느 늦은 밤 상민이로부터 걸려온 전화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었어요. 아내도 갑작스러운 상민이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얼른 가보라는 말뿐이었어요. 혹시 일본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 그 녀석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까지 잘 알지는 못했던 터라 어떤 걱정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주 가던 그때 그 막걸리 집에 앉아서 혼자 막걸리를 마시며 생각에 잠긴 상민이를 보자 심장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쩍하고 갈라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누가 봐도 필시 무슨 일이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가게 앞에 서서 반쯤 열린 문고리를 부여잡고 몇 분이나 굳은 채 쉽게 발을 떼지 못했어요. 어떤 말로 상민이를 위로해야 할지 말을 고르기가 힘들었거든요. 뒤늦게야 문 앞에서 망설이는 나를 발견한 상민이가 먼저 손을 흔들었어요. 얼굴 가득 환하게 웃어 보이는 상민이. 거의 한 달 만에 보는 친구의 얼굴이었어요. 왜 혼자 벌써 마시고 있어? 치사하게 같이 마셔야지. 도둑놈이야? 미안해, 호서가. 내가 술을 안 마시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전혀 더 묻지 않았어요. 힘든 마음에 재촉을 하기보다는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고통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한참 뒤 중얼중얼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리던 상민이가 제 두 손을 꼭 붙잡으며 물었어요. 호서가, 너라면 어떡할래? 야, 나 진짜 힘들어. 마음이. 떡덩이 같은 아들 셋이랑 아내가 나 없이 외롭게 살고 있는데 나는 너무 이 사람들 곁에 있고 싶은데. 근데 일이 잘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떨어져 지내야 해.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더 숨통이 조여와. 애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커가는데 아빠라는 사람은 이렇게 비워두고 돈에 미쳐서 집을 비우고 아내도 애들도 다 괜찮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 건지. 저는 상민이의 마음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은 본인 없이 넷이서 지내야 하는 가족에 대한 걱정보다는 모두가 괜찮다고 하는 와중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혼자서만 떨어져 지내야 하는 자신의 욕심을, 그 욕심에서 시작된 혼자만의 외로움을 한탄하는 말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저였기에 눈치챌 수 있었고 또 그 마음을 눈치채줄 사람이 상민이에게는 간절히 필요했던 거였어요. 출장을 다녀오고 나면 항상 어딘가 어두운 그늘이 져 있었던 상민이의 얼굴. 내면에 이런 면이 있을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상민이가 다시 일본으로 떠나고 저희 가족들은 상민이의 가족들과 여느 때처럼 모여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불현듯 그날 상민이가 했던 말이 떠올라서 국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상민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엉엉 큰 소리로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야, 문상민. 보고 싶어. 저의 돌발 행동에 아이들은 물론 아내들까지 깜짝 놀라고 당황한 듯 했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민이의 울음소리에 인해 다 함께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상민이의 울먹이는 소리를 들은 형수님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고 그 모습을 지켜본 아이들이 눈물을 터뜨리고 그리고 마지막엔 저의 아내까지 눈물을 터뜨리게 된 거예요. 보고 싶다는 한마디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버린 남편과 아빠의 모습을 알게 된 가족들은 그 후로 괜찮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상민이는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얼굴을 하고 내게 말했어요.
애들하고 집사람이 나 보고 싶다고 언제 오냐고 어찌나 성화를 부리는지 몰라. 떨어져서 힘들어도 그 소리 듣는 맛으로 일해. 요즘은 보고 싶다고 징징대는 소리 들으면 없던 힘도 불끈 솟아서 사나흘 걸릴 일을 하루 만에 끝내버려. 그냥 고마워, 김호석.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때 너랑 통화하면서 울먹이던 나 보면서 깨달았다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진짜 마음을 숨기고 어른인 척만 했던 것 같다고. 사실 너무 보고 싶고 떨어져 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내가 없으면 하루가 1년 같다고. 슬픈 얘기 듣는데 그 소리가 왜 그렇게 듣기 좋고 반갑고 고맙던지. 야, 넌 아내랑 자식들이 보고 싶다고 해주냐? 너한테 부러워. 단 한 통의 전화로 다시 활력을 찾은 상민이에게 저는 말했어요. 그게 나한테 고마울 일이야? 그 전화 한 통에 남편 마음 눈치챈 형수님이 훌륭한 거지. 너만큼이나 남아있는 가족들도 애틋하다는 거 이제 잊지 마. 누가 더 그리워하고 누가 더 사랑하는지가 다 무슨 소용이야? 함께 행복할 미래를 그리면서 서로를 아껴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상민이네 가정에도 다시 웃음소리가 늘어났고 그런 그들을 보며 저 또한 소소한 행복을 느꼈어요. 모쪼록 나의 친구 문상민의 인생에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는 듯해서 더할 나위 없이 기뻤어요.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네요. 아이들은 이제 저와 아내보다 훨씬 더 큰 덩치와 키를 하고 저희를 내려다볼 정도로 훌쩍 커버렸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출장을 다녀온 친구는 무엇이 그리 바쁜지 며칠째 연락도 하지 않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문자 메시지로 딸랑 주소 하나를 보내더군요. 답장을 꾹꾹 눌러 쓰다가 답답한 마음이 들어버린 저는 냉큼 전화를 걸었어요. 상민아, 주소는 갑자기 왜 보낸 거야? 나더러 거기를 오라는 거야? 그래, 아저씨야. 센스가 없네, 센스가. 너는 영화도 안 보고 살아? 상민이의 약 올리는 소리에 잔뜩 뿔이 난 채 달려간 그 건물. 상민이가 보낸 주소지는 어느 건물의 꼭대기층이었어요. 꼭대기층에 도착한 저를 반기며 상민이가 제게 내민 선물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친구야, 서프라이즈. 이제 이 집이 내가 살 집이야. 밑도 끝도 없이 선물이라며 집 열쇠를 쥐어주는 상민이 때문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놀란 저를 꽉 끌어안으며 제잘거리는 상민이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러했어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았던 이유의 절반은 온전히 내 친구 김호석, 너 하나였던 거 알지? 능력도 재능도 없이 길바닥에서 얼어 죽기 딱 좋았던 나한테 내가 내밀었던 1년치 연봉이 나한테는 사막의 오아시스보다 더 큰 존재였어. 세상 어느 누가 그런 행운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내 친구라는 이유로 내가 너처럼 좋은 친구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나만이 누렸던 그 행운을. 헛되이 쓰고 싶지 않아서 더 열심히 살았어. 내가 나한테 훌륭한 아내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타지 출장으로 힘들 때 내 마음 찰떡같이 눈치채고 이겨낼 수 있게 해준 너한테 가장 먼저 선물을 하고 싶었어. 친구야, 나 그동안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이 건물 통째로 샀어. 아래층들은 전부 세입자들 받을 수 있고 여기 맨 위층이 제일 햇볕도 잘 들고 경치가 좋아서 여기서 편하게 살아. 잔소리 말고 받아줘. 내가 이걸 받아줘야 내가 또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생기거든. 고마웠어, 김호석.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너를 만난 거였어.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상민이의 선물. 물론 당연히 사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상민이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진심을 입 밖으로 꺼내면서 제 마음도 달라졌어요. 그저 울컥 자꾸만 새어나오려는 눈물을 꾹 참으며 말했어요. 이 모든 건 내가 너의 행운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행운이 가득한 사람 그 자체여서 가능한 일이었어. 남들은 그저 우연으로 치부했을 많은 것들을 너는 행운으로, 인연으로 만들었고, 그건 전부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거라고.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상민이에게 받은 건물은 30억이 넘는 건물이 되었고, 저와 아내는 그 건물의 가장 꼭대기층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말해요. 나는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다라고. 20대 때 우연히 샀던 로또가 몇십 년이 지난 지금 당첨이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로또가 내 친구 문상민이라는 걸. 상민이 그 양반도 알아야 할 텐데 대놓고 말하기엔 이제 너무 쑥스러운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말은 해야겠지요? 이 사연이 방송에 소개된다면 그때 용기 내서 말해보겠어요. 문상민이 자네가 내 인생의 로또라고 말이에요. 남은 생도 너를 귀하게 여기는 친구가 되어 아끼며 살겠노라고 말이에요. 꼭 사연이 세상에 소개되어서 곁에 있는 친구에게 애정이 담긴 표현을 듬뿍 나눌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쳐요. 보잘것없는 저희 두 사람의 우정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